그 100억 제 돈이에요. 제 돈으로 저를 쫓아내셨으니 이제 제 회사에서 당신 가족이 나가세요. 대한그룹 며느리 윤설이는 시어머니에게 100억 원짜리 수표와 이혼 서류를 받는다. 남편 강태준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설이는 3년간 품어온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는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내민 돈은 대한그룹을 살리기 위해 설인의 투자사가 빌려준 자금이었다. 설인이 봉인해 두었던 검은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재벌가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다. 도장만 찍으면 돼. 100억이면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한명숙은 한남동 저택의 긴 식탁 위로 수표를 밀어 던졌다. 얇은 종이는 은식기 옆을 스치며 윤설인의 손등 앞에서 멈췄다. 설인은 수표보다 그 아래 놓인 이혼 합의서를 먼저 보았다. 남편 강태준의 이름은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그녀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오늘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일 주주총회 전에 정리돼야 하니까. 설인이 고개를 들자 명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태준이는 서정은행 회장 딸과 다시 시작할 거야. 태준 씨도 알고 있나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니? 제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네 남편이라고 믿는 모양이구나.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설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도 제가 나가길 원해요. 태준의 시선이 합의서에 떨어졌다. 그의 턱이 굳었지만 대답은 늦었다. 명숙이 대신 말했다. 대답 못하는 게 대답이지. 설이는 끝까지 태준을 바라봤다.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태준은 주먹을 쥔 채 낮게 말했다. 지금은 서류에 서명하는 게 당신에게 안전해. 그 한마디가 3년의 시간을 잘라냈다. 태준은 설인의 눈빛이 식는 순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서재 금고 안에는 대한그룹의 비자금 흐름과 이사회 몇몇이 해외 법인으로 자산을 빼돌린 흔적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까지 연결된 정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설인을 사건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채권단의 조사와 언론의 표적에서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었다. 명숙이 고용한 비서가 집안의 통화 기록까지 감시하고 있었고 오늘 오전에는 설인의 차량도 미행당했다. 태준은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재산 분할은 내가 따로 정리할게. 이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 명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지만 설이는 이미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다. 태준이 마련한 새 조건으로 더 조용히 자신을 내쫓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설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집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태준이 급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설이나,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다. 침묵은 다시 한번 그의 편이 아니라 명숙의 편이 되었다. 설이는 수표를 집어들었다. 종이 오른쪽 아래에 찍힌 8자리 승인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아주 조금 멈췄다. 그 번호의 앞 4자리는 미래크라운이 긴급 구조자금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내부 계정 표식이었다. 사흘 전 대한그룹은 협력사 결제대금이 막혔다며 1,500억 원의 단기 대출을 요청했다. 설이는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자산 처분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렸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100억 원이 회장 일가의 개인 계좌를 거쳐 이 수표가 되어 돌아왔다. 명숙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며느리의 돈을 훔쳐 쓰고 있었다. 설이는 수표를 빛에 비춰본 뒤 조용히 물었다. 이 돈 어디에서 마련하셨어요? 명숙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출처까지 알아야 하니. 대한그룹 안주인에게 100억쯤은 용돈이야. 회사가 긴급 대출을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명숙은 찻잔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서리는 수표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태준은 그 부드러움 아래에서 낯선 냉기를 느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마치 식탁 위의 모든 사람과 숫자를 이미 계산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명숙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가 회사 사정까지 아는 척하지 마.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네가 마신 차도 전부 우리 집 돈으로 산 거야. 서리는 자신이 입은 짙은 회색 원피스의 소매를 내려다봤다. 시장 조사차 방문했던 신진 디자이너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산 옷이었다. 가격은 명숙의 브로치보다 훨씬 쌌지만 그 옷을 만든 회사의 첫 투자자가 바로 서린이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늘 그랬듯 사실을 말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처음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태준이 미래크라운의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윤서린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은 시험이 되었고 시험은 함정이 되었다. 명숙이 모욕할 때마다 서린은 날짜와 말을 기억했다. 태준이 침묵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점수를 깎았다. 누구도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잔인함을 그녀는 아직 인정하지 못했다. 서린은 합의서 첫 장을 넘기며 물었다. 제가 서명하면 정말 만족하시겠어요? 명숙은 즉시 답했다. 네가 사라지면 우리 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제자리라. 서린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그 자리가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태준은 서린 앞에 놓인 만년필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에 쥐었다. 서명하지 마. 적어도 오늘은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간청이 뒤섞여 있었다. 서린은 펜촉을 종이 위에 세운 채 그를 바라봤다. 왜요? 내일이면 다른 여자와 약혼 발표라도 해야 해서요. 그런 일 없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태준은 명숙을 돌아봤다. 명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서정은행과 혼담이 오간 건 사실이야. 네가 회사를 살리려면 선택해야 해.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내 결혼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릴 셈이니. 명숙의 말에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병실에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대안을 지켜달라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서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과 회사가 동시에 절벽에 서면 태준은 회사를 먼저 붙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는 같은 것이 아니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다. 윤서린. 세 글자가 완성되자 태준이 숨을 삼켰다. 됐죠. 서리는 펜을 내려놓고 수표를 명숙 쪽으로 밀어보냈다. 명숙은 승리한 사람처럼 등을 기대며 말했다. 자존심은 있나 보구나. 그래도 생각이 바뀌면 가져가. 내 수준에 100억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그 순간 서린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크지도 거칠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식당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수표를 두 손가락으로 들어올린 뒤 승인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그 수표에 찍힌 돈, 제 계좌에서 나온 건데요. 제 돈으로 저를 쫓아내시게요. 명숙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헛소리야. 태준도 서린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서린은 수표를 반으로 찢지 않았다. 불태우지도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뒤를 촬영하고 투명한 서류 봉투에 넣었다. 증거를 훼손할 이유가 없었다. 태준은 그 침착함이 순간적인 허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대한그룹 긴급 운영자금은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한 회장님께서는 계약서를 읽지 않으셨나 봐요.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그 계약을 어떻게 알아? 서리는 대답 대신 가방 안쪽에 작은 지퍼를 열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검은 카드가 손끝에 닿았다. 카드 표면에는 이름도 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빛을 기울였을 때만 아주 작은 왕관 문양이 드러났다. 태주는 그 표식을 본 순간 몇 달 전 채권단 회의에서 본 봉투를 떠올렸다. 미래크라운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인증 문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설인과 그 거대한 투자사를 연결하는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3년 전 그녀는 작은 전략자문사에서 퇴사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결혼 뒤에는 공식 행사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집안에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명숙은 카드가 무엇인지 모른 채 비웃었다. 겨우 카드 한 장으로 겁주려는 거니 한도가 얼마나 된다고. 설이는 카드 모서리를 휴대전화 뒤에 가볍게 댔다. 화면이 켜지며 보안 인증창이 나타났다. 그녀가 지문을 대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두 번의 신호음 뒤 낮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의장님. 봉인된 권한을 전부 복구할까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명숙은 잘못 들었다는 듯 한 걸음 다가왔다. 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한 번 권한을 복구하면 그녀가 숨겨온 이름도 결혼의 진실도 태준과의 마지막 가능성도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차도현이었다. 미래크라운을 만들던 첫해 설인과 함께 밤새 투자 제안서를 고쳤던 사람. 3년 전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도현은 붙잡지 않았다. 대신 이 검은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은 날 단 한 번만 인증하라고. 설이는 그 약속을 낭만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현은 언제나 감정보다 준비가 앞서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 준비에 기대는 순간 또 다른 권력관계에 갇힐까 두려웠다. 그래서 카드를 봉인했다. 그러나 오늘 명숙은 긴급 자금을 횡령했고 태주는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했다. 회사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조건마저 무너졌다. 설이는 눈을 뜨고 말했다. 권한을 복구하세요. 대한그룹 전환 사채를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고 담보 주식에 대한 권리도 집행하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윤설인 의장님이 명령이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 질문은 설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본 뒤 차갑게 답했다. 계약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도현은 짧게 숨을 내쉰 뒤 더 묻지 않고 집행을 승인했다. 통화가 끝난 지 15초 만에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어서 명숙의 전화도 진동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화면에 뜬 긴급 이사회 알림을 읽었다. 미래크라운이 전환권을 행사했고 사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의 지분이 동시에 이전되고 있었다. 잠정 의결권 비율은 47%. 몇 초 뒤 숫자가 49으로 바뀌었다. 명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주식을 넘겨.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왔다.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회장 일가의 직무가 이사회 검토 전까지 정지된다는 보고였다. 저택 안의 비서들과 가사 직원들까지 움직임을 멈췄고 누구도 명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절대적이던 권위가 전화 한 통 사이에 껍데기로 변하고 있었다. 태준의 화면에는 마지막 숫자가 떠올랐다. 51%.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설이는 검은 카드를 가방에 넣고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다. 당신이 미래크라운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이 식탁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사. 설이는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다. 회장님이 파신 거예요. 읽지도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갚지 못할 돈을 빌리고
회사 돈으로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셨으니까요. 저택 현관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조용히 양옆으로 물러섰다. 대문 밖에는 검은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서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맨 앞 차 옆에 서 있던 차도현이 우산도 없이 계단을 올라왔다. 그는 서린의 얼굴보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먼저 보았고 눈빛이 잠시 굳었다. 늦었네. 서린의 말에 도현은 변명하지 않았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올 수 없었어. 그 대답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서린은 그가 이미 모든 차량과 법무팀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안도감과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의 다음 장면까지 설계했다는 불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뒤에서 태준이 맨발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서리 나가지 마. 내가 설명할게.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에게는 3년이 있었어요.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도현이 막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다. 선택은 서린의 몫이라는 듯했다. 서린은 마침내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잃는 것 때문인지 대한그룹을 잃는 것 때문인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내일 이사회에서 만나요. 강태준 전 사장님.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알림이 도착했다. 신임 최대주주 윤서린 의장 명의의 첫 번째 지시였다. 대한그룹 전 계열사 특별감사 개시, 회장 일가의 모든 법인카드와 차량 사용 권한, 즉시 정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누구도 예외로 두지 말 것. 검은 세단이 한남동 저택의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윤서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담장과 가로등은 3년 동안 매일 보았던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 이제는 대한그룹 소유의 법인 자산으로만 보였다. 앞좌석에 앉은 수행비서는 태블릿을 통해 전환사채 행사 결과와 담보주식 이전 현황을 보고했다. 미래크라운의 직접 보유 지분과 의결권 위임분을 합치면 정확히 51%였다. 임시이사회는 내일 오전 9시 대한그룹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서리는 자료를 넘기다가 화면을 껐다. 숫자는 완벽했다. 법무 검토도 끝났고 자금 출처도 투명했으며 계약 위반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통지됐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서늘했다. 차도현은 맞은편 좌석에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일단 호텔로 가자. 집은 준비해뒀어. 서린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어떤 집이요? 성북동 쪽이야. 보안이 좋고 기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제가 거기로 간다고 언제 말했죠? 도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서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집과 차와 경호원까지 준비했네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이미 정해둔 것처럼. 도현은 변명 대신 손가락으로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피로가 드러났다. 네가 미래크라운 권한을 복구하는 순간 언론과 주주들이 움직일 건 알고 있었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준비였어. 필요한 준비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건 다르죠. 저택에 그대로 남았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항상 최선의 답을 먼저 정해놓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해요. 3년 전 카드를 건넸을 때도 그랬고 오늘 차를 보냈을 때도 그랬어요. 도현의 턱이 굳었다. 강태준은 네가 모욕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이 대신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차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수행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존재감을 지웠다. 도현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미안해.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꾸 결과부터 막으려 해. 그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서리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호텔로 가요. 성북동 집은 취소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일정은 잡지 마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가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에 서리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강태주는 침묵으로 그녀를 밀어냈고 차도현은 과도한 준비로 그녀를 감쌌다.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묻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한명숙의 고함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법무팀 불러 담보권 집행을 막으라고 해. 그러나 비서실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미 법적 통지 기간이 끝났고 긴급 운영자금의 용도 위반이 확인되어 권리 행사를 막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명숙은 휴대전화를 소파 위로 내던졌다. 말이 되니 그 계집애가 어떻게 미래크라운 의장이야.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남겨진 수표 봉투와 이혼 합의서를 바라봤다. 서린의 서명은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옆에는 그가 몰래 준비한 다른 합의서가 아직 서재 금고 안에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개인 재산 대부분을 서린에게 넘기고 대한그룹 관련 채무와 조사에서 그녀를 분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오늘 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서린에게 설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신의 침묵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만이었다. 명숙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알고 있었니?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가 저런 여자라는 걸 3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돼. 태주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어머니는 긴급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까?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야. 며느리에게 이혼 대가로 준 수표가 어떻게 회사를 위한 겁니까? 서정은행과 혼인을 성사시키면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자금을 받을 수 있었어. 태주는 그제야 어머니가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비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와 함께 대출 약정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태주는 이사회 일부가 핵심 계열사의 자산을 낮은 가격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추적해왔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개인 비서가 여러 차례 서류를 반출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직접적인 서명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태주는 약정서 부속 문서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다. 긴급자금 가운데 일부를 회장 일가의 보증금 계정으로 우회시키는 내부 승인서였다. 하단에는 한명숙의 자필 서명과 법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승인 날짜였다. 서린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이틀 전이었다. 어머니는 충동적으로 수표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해 서린을 내쫓고 서정은행과의 혼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대출을 끌어오려 했다. 태주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거 어머니가 서명했습니까? 명숙은 종이를 본 순간 시선을 피했다. 절차상 필요한 일이었어. 계약 위반이라는 걸 알고도요. 대안을 살리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아니요. 어머니는 회사를 살리려던 게 아니라 회장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버텼는지 네가 알아. 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이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버리려 했는지 네가 아느냐고. 명숙의 목소리는 분노 속에서 조금씩 떨렸다. 그녀가 대안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가난한 상인의 딸이었던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식탁 자리도 가장 끝이었고 남편의 누나들은 명숙이 사용한 찻잔을 따로 치우게 했다. 아들을 낳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명숙은 가족이 아니라 지분과 직함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대한그룹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를 잃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견뎌온 모욕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 공포를 며느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서린 같은 애가 이 집에 있으면 넌 약해져. 명숙이 말했다.
그 애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도움도 못 줬어. 네가 회사를 살리려면 더 큰 집안과 손을 잡아야 했어. 태주는 쓰디쓴 웃음을 흘렸다. 아무 도움도 못 줬다고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매달린 돈의 주인이 설인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속인 거야. 우리가 먼저 사람을 가격표로 판단한 겁니다. 그는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감사팀에 제출하겠습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내 어미를 팔겠다는 거니? 태준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먼저 회사를 팔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미래크라운이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소식은 밤사이 모든 경제 매체의 첫 화면을 차지했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크라운 의장이 강태준의 아내였던 윤설인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 로비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부는 회장 일가의 경영권 상실을 반겼지만 더 많은 사람은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걱정했다. 설인은 검은 정장과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정문으로 들어섰다. 3년 동안 대한그룹 행사에서 늘 한 발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이번에는 법무팀과 감사 책임자들을 이끌고 앞장서자 로비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였고 곧 수십 개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설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 한 명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 건넸다. 젊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회사가 매각되는 겁니까? 설이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어젯밤 그녀가 내린 첫 지시는 전 계열사 특별감사였다. 숫자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명령 한 줄 때문에 수천 명이 밤새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며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믿지 마세요. 고용과 정상적인 업무는 유지됩니다. 직원은 안도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설인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남았다. 자신은 분명 투자자로서 행동했다고 말했지만 정말 개인적인 분노가 전혀 없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전 차도현은 빈 회의실에서 설인에게 최종 보고서를 건넸다. 전환사채와 담보권 행사, 기존 주주들과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가 모두 유효하다는 내용이었다. 51% 가운데 미래크라운의 직접 지분은 38%야. 나머지는 위임 의결권과 담보 주식이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추가 매입이나 우호 지분이 필요해. 설이는 보고서를 훑으며 물었다. 매도 계약을 맺은 주주들은 언제부터 접촉했죠? 지난해 말부터. 제가 대한그룹을 완전히 인수하라고 승인한 적은 없어요. 도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인수하라고 한 적은 없지.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했어. 그 선택지를 당신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네요. 네가 언젠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또 내 필요를 당신이 판단했군요.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맞아. 그건 내 잘못이야. 가차난데. 그리고 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 강태준이 조사하던 자료가 있었어. 설인의 손이 멈췄다. 무슨 자료요? 대한그룹 내부 자산, 유출건, 우리 쪽에도 익명으로 일부가 전달됐어.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어. 설인은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사실을 왜 어제 말하지 않았죠? 도현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만으로도 설이는 그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알았다. 네가 다시 흔들릴까봐.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다. 강태준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가 널 지키지 않은 사실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판단은 제가 해야 했어요. 알아.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알았다면 숨기지 않았겠죠. 도현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설인이 화가 났을 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 미안해. 네가 그 집으로 돌아갈까 두려웠어. 그 말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설인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래서 사실을 감췄군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믿지 못해서. 네가 다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예요. 문 밖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노크가 들렸다. 설인은 보고서를 챙기며 말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배제하세요. 미래크라운 대표로서만 행동해요. 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가 원하는 건 복종이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설인이 문을 열고 나가자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강태준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왔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설인의 선택을 미리 제안했다는 점에서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이사회실에는 한명숙과 강태준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명숙은 전날과 달리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설인이 회의실 중앙의 의장석으로 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회의는 무효야. 네가 혼인관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부터 조사해야 해. 설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답했다. 미래크라운의 대한그룹 투자 검토는 제가 강태준 사장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식 매입과 대출 심사는 독립된 투자위원회가 진행했고 관련 기록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왜 정체를 숨겼지? 그 질문은 경영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명숙이 비웃었다. 부끄러우니까 숨긴 거겠지.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들어온 여자라는 걸 인정해. 설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명숙이 노려보자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다. 긴급자금의 용도 위반과 자산 유출 정황에 관한 내부 자료입니다. 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명숙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강태준, 지금 그 파일을 열면 너도 끝이야. 태준은 설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기대도 없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설인 앞에 파일을 밀어놓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설인은 파일을 바로 열지 않았다. 태준의 손등에는 밤새 서류를 뒤진 듯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그 상처부터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왜 자신을 믿지 못했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해결하려 했는지가 먼저 떠올랐다. 이 자료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묻자 태준은 솔직하게 답했다. 2달 전부터 추적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련됐다는 확신은 어제 생겼고요. 그래서 저를 이혼시키려 했나요? 조사와 채무에서 당신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제게 설명할 생각은 없었고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를 확보한 뒤 말하려 했어요. 설이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당신도 차도현 씨와 똑같네요. 제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보호한다는 말로 제 선택을 빼앗은 거예요. 설이는 마침내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한명숙의 서명이 찍힌 자금 전용 승인서가 있었다. 이어진 문서에는 핵심 계열사 지분을 해외 법인에 넘기려 한 계획과 일부 이사들의 대가성 거래 정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반격에 필요한 칼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르면 대한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수많은 직원과 협력사까지 상처 입을 수 있었다. 설이는 회의실을 둘러본 뒤 첫 번째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 회장 일가의 직무 정지는 유지하되 모든 계열사의 영업과 고용 계약은 정상적으로 존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자산 매각과 신규 차입은 감사 종료 전까지 중단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내 목적은 우리 가족을 쫓아내는 거잖아. 착한 척 하지 마. 서리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저는 가족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주주와 직원의 자산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느꼈다. 정말로 오직 회사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어젯밤 이혼 서류를 본 즉시 권한을 복구했을까? 명숙이 수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태준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같은 날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 서리는 마음속 의문을 눌러둔 채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미래크라운 측 대표가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와 차량 회수 절차를 보고했다. 명숙의 얼굴이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린을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네가 오늘 빼앗은 자리 오래 지키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곧 알게 될 테니까 네가 사랑한 게 태준인지 대한그룹인지. 그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명숙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수가 준비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리는 회장실 창가에 혼자 섰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유리창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한때 명숙이 앉았던 의자는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고 책상 위에는 신임 최대 주주 윤서린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비서는 저택과 차량의 법인 자산 회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한명숙은 오늘 안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강태준은 모든 직무에서 정지됐다. 정확히 서린이 명령한 결과였다. 그런데 승리의 감각은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전화에는 직원 가족들의 불안한 문의와 협력사들의 계약 확인 요청이 쌓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한 번의 복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밤을 흔드는지 실감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린이 손을 들어 허락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한남동 저택의 서재 금고 열쇠입니다. 남은 자료도 전부 넘기겠습니다. 대가가 뭔가요? 없어요. 다시 사장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안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서리는 차갑게 물었다. 당신도 그중 하나였다는 생각은 안 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한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는 걸.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태준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린이 낮게 불렀다. 강태준 씨. 그가 돌아보자 그녀는 서랍에서 어젯밤에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이 서류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동안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면 당신도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태준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설이나,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게 아니야. 내가 아는 당신조차 믿지 못했다는 거야.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설이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의 새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인은 차도현이었다. 대한그룹 내부 자료를 익명으로 보내온 계정이 강태준 측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설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준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미래크라운에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메시지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보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명숙이 이사회 직후 국내 최대 언론사 사주와 비공개 회동을 요청했다는 기록이었다. 회동의 조건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서린의 결혼 사기와 차도현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다. 서린은 화면을 끄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첫 번째 전쟁은 끝났지만 명숙은 회사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과
명예를 무너뜨리기로 한 것이다. 다음날 새벽 6시, 윤설인의 이름은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첫 줄에 올라 있었다. 대한그룹을 노리고 재벌가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투자자 남편을 배신하고 옛 연인과 손잡은 탐욕스러운 며느리 결혼 정보를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한 사기꾼. 제목은 달랐지만 기사들이 그리는 설인의 모습은 하나였다. 돈과 사랑을 동시에 이용한 냉혹한 여자였다. 기사에는 3년 전 설인과 차도현이 공항에서 함께 찍힌 사진, 미래크라운 창립 초기 두 사람이 같은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 전날 한남동 저택 앞에서 도연이 설인을 맞이하는 장면이 교묘하게 이어 붙여져 있었다. 사진만 보면 두 사람이 오랫동안 비밀 관계를 유지하다 강태준을 몰아낸 것처럼 보였다. 설인은 호텔 거실의 소파에 앉아 기사들을 끝까지 읽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즉시 삭제 요청과 명예훼손 대응을 진행할까요? 설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은 가능했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었고 몇몇 사진은 촬영 시점과 맥락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사가 이미 수백만 번 공유된 뒤였다. 그녀가 침묵하면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질 것이고 반박하면 사람들은 재벌의 돈으로 언론을 막는다고 비난할 것이다. 설인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삭제부터 하지 마세요. 기사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최초 제보 경로를 찾으세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어떤 언론 접촉도 하지 말라고 알리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돈으로 기업은 살 수 있어도 한 번 오염된 이름까지 즉시 되찾을 수는 없었다. 대한그룹 본사 앞은 전날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기자들은 출입구를 막고 설인의 불륜 의혹과 결혼 사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동시에 사옥 뒤편에서는 직원 수백 명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전날 설인이 고용 유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감사팀이 핵심 사업부의 비용 구조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대규모 구조 조정설이 다시 번졌다. 한명숙 측 인사들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미래크라운은 대한그룹을 해체한 뒤 계열사별로 매각할 것이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탓이었다. 설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일부 직원들이 차로를 막았다. 경호팀이 나서려 했지만 설인은 직접 차에서 내렸다.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회장 일가 싸움에 관심 없습니다. 공장만 지켜주십시오. 회사가 팔리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설인은 그의 명찰에 적힌 지방 공장 이름을 보았다. 미래크라운의 분석 보고서에는 수익성이 낮아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매각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뒤에는 자녀 사진을 목에 건 직원들과 30년 근속 폐지를 단 사람들이 서 있었다. 설인은 즉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공장도 폐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군중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비서에게 물었다. 우리가 작성한 구조조정 초안, 실제 해고 예상 인원이 몇 명이죠? 어젯밤까지 그것은 손익계산서의 숫자였지만 이제는 방금 마주친 얼굴들이었다. 회장실에는 강태준이 먼저 와 있었다. 직무가 정지된 그는 정장을 입지 않고 어두운 셔츠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경호팀은 그를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태준이 내부 제보자 신분으로 감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해 법무팀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설인이 들어오자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상자를 올려놓았다. 기사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어머니 쪽에서 사진 원본과 일부 이메일을 언론에 넘겼어요. 설인은 코트를 벗으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 알았죠? 오늘 새벽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일 가능성은 예상했지만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어요. 늘 예상은 했지만 막지는 못했네요. 태준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열어 계열사 자산 매각 계획, 해외 법인 송금 내역 사내 게시판,
여론 조작을 지시한 메시지까지 차례로 꺼냈다. 어머니 혼자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부회장 최진석과 3명의 사회이사가 함께 움직였어요. 대한물산의 물류 부문을 헐값에 넘기고 그 차익 일부를 해외 펀드로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거래를 막기보다 회장 지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승인했어요. 서리는 서류를 넘기다 한 장에서 멈췄다. 미래크라운의 익명으로 전달된 내부 자료와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걸 당신이 보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2달 전부터 3번 보냈습니다. 당신이 미래크라운 의장인 줄은 몰랐어요. 그 투자사가 외부에서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리는 손에 든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남편은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만든 회사에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린이 처음 보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서린의 기존 재산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태준 개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대한그룹 주식 일부를 모두 서린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중요한 조항은 대한그룹의 향후 채무나 경영 책임이 서린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태준이 단독으로 책임진다는 문장이었다. 서린은 문서를 읽은 뒤 낮게 물었다. 이걸 언제 준비했어요? 1달 전입니다. 1달 전부터 이혼할 생각이었군요. 당신을 내보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당신까지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려던 겁니다. 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급히 말을 이었다. 조사를 끝내고 어머니와 이사들을 해임한 뒤 전부 설명하려 했어요. 그때까지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우리 결혼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서류쯤으로 생각했네요. 아니야. 맞아요. 제게 묻지도 않고 끝내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혼자 결정했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 당신은 제가 위험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리는 합의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저를 사랑했던 건 믿어요.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보호는 책임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린의 판단을 믿지 못한 오만으로 변해 있었다. 오전 11시 미래크라운 투자위원회와 대한그룹 특별감사위원회의 합동회의가 시작됐다. 화면에는 계열사별 부채와 고용인원 매각 예상가치가 나타났다. 차도현은 대한그룹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면 수익성이 낮은 공장 2곳과 비핵심 유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각 대금으로 단기 부채를 상환하면 현금 흐름은 정상화됩니다. 직원 보상 비용까지 포함해도 1년 안에 재무 구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서리는 보고서를 내려다봤다. 숫자만 보면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침에 만난 공장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방법은요, 핵심 계열사의 지분 일부를 외부에 넘기거나 미래크라운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해. 추가 투자를 검토하죠. 도현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위험해. 지금도 대한그룹 인수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있어. 더 많은 돈을 넣으면 의혹만 커져. 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직원 3,000명을 해고하는 건 의혹보다 가벼운 문제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회사를 살리려면 손실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이야. 사람을 손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어젯밤 권한을 복구한 이유가 모든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아니면 강태준과 한명숙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던 거였어. 그 질문은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에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제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 내 감정까지 회사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닌지 묻는 거야. 서린은 회의를 중단하고 모두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나간 뒤 서린은 도현에게 서류를 던지듯 밀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내부 자료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한명숙이 긴급 자금을 전용할 가능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말하지 않았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말해서 네가 다시 그 집을 믿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게 당신의 진짜 이유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이혼하기를 기다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이 그의 눈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 기다렸어. 네가 그 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3년 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진실을 골라서 보여줬군요. 나는 네가 강태준의 몇 마디에 또다시 남을까 두려웠어. 그는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회사를 선택했잖아. 당신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선택을 빼앗았어요. 서린의 말에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나는 네가 불행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럼 제가 행복해질 방법도 당신이 정할 건가요? 아니, 이미 그랬어요. 차도 준비했고 집도 준비했고 강태준에 관한 정보도 숨겼어요.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이 준비한 삶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도현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서린을 또 다른 설계도 안에 가두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명숙은 주요 경제방송에 직접 출연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는 어머니의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서린이 처음부터 대한그룹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 아이를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우리 회사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고 다른 남자와 함께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행자가 100억 원 수표의 출처를 묻자 명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사적 협상 비용이었다며 말을 돌렸다. 방송 직후 대한그룹 주가는 다시 급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 연기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서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는 참모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가 직접 반박하면 명숙이 원하는 가족 싸움의 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컸다. 대신 투자 심사 기록과 결혼 전부터 작성된 대한그룹 분석 보고서, 독립투자위원회의 회의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료 공개 직전 법무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미래크라운 초기 투자위원회의 회의록 가운데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된 시점은 3년 전 서린이 결혼을 발표한 직후였고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서린과 도현뿐이었다. 도현은 즉시 자신이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 문서에는 내가 대한그룹 투자를 반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 네가 강태준과 결혼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썼고 네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어. 서린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게 왜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았죠? 도현은 낮게 답했다. 그 문서가 공개되면 네가 결혼 때문에 투자 원칙을 어겼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서린은 도현을 향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고 믿었겠지만 기록을 없앤 행위는 미래크라운의 투명성을 훼손한 일이었다. 더구나 지금 그 문서가 사라진 사실이 밝혀지면 조작 의혹은 오히려 커질 수 있었다. 서린은 감사위원들에게 원본 서버와 백업 기록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도현에게 즉시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회의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지만 서린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알겠어. 조사에 전부 협조할게.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서린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했다. 미래크라운을 만들던 시절부터 도현은 늘 그녀의 옆에 있었다. 아버지의 압력으로 투자자들이 떠날 때도, 서린이 밤새 회의실에서 잠들었을 때도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오랜 헌신이 잘못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문 앞에서 도현이 멈춰 말했다.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기록을 지운 건 회사를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이야. 사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지워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문이 닫히자 그녀는 혼자 남았다. 강태준은 진실을 숨겨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차도현은 진실을 삭제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저녁 무렵 서리는 대한그룹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감사팀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수행 인원도 최소화했다.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었다. 한 여성 직원이 서린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그녀는 15년 동안 품질 관리 업무를 해왔으며 남편도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의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기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공장이 없어지면 저희 가족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서린은 대답 대신 생산 라인을 오래 바라봤다. 기계마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벽에는 직원 자녀들이 그린 그림과 안전 목표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투자 보고서에서 본 것은 낡은 설비와 낮은 이익률 뿐이었다. 그 숫자 뒤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서리는 현장 책임자에게 한 달 동안 폐쇄 검토를 중단하고 직원 대표와 함께 회생 방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미래크라운이 직접 기술 개선 비용을 부담하되 성과와 권한을 직원들에게도 공유하는 조건이었다. 그것은 가장 수익성 높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복수도 아니었다. 서리는 처음으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바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장을 나서는 순간 휴대전화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대한그룹 사회이사 6명이 서린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한명숙은 여론전만 벌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은 우호 지분과 언론의 압력을 이용해 경영권을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리는 불신임 안건의 첨부 문서를 확인했다. 내용은 3가지였다. 결혼관계를 통한 내부 정보 취득, 미래크라운 투자 기록의 삭제, 차도현과의 사적 관계를 이용한 이해 충돌. 첫 번째는 반박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도현의 잘못으로 인해 복잡해졌고 세 번째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들의 감정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임 표결이 사흘 뒤로 잡혔다는 점이었다. 미래크라운이 확보한 51% 가운데 담보주식 일부는 법원의 임시 판단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고 몇몇 위임 주주는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확보한 권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명숙이었다. 서린이 받자 명숙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직원들 앞에서 선한 회장 흉내를 내고 있다지. 사흘 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서린은 담담하게 물었다. 회장님은 회사를 되찾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둘 다야. 네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낸 순간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 됐어. 통화가 끊긴 직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다. 어머니가 불신임 표결과 동시에 자산 유출 책임을 전부 자신에게 떠넘길 계획이며 이를 뒤집을 마지막 원본 자료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면 태준 또한 내부 통제 실패와 증거 은폐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서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을 상처 입힌 전 남편의 희생을 이용해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잃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불신임 표결을 하루 앞둔 새벽 윤서리는 대한그룹 본사 29층 회의실에서 강태준이 가져온 원본 자료를 마주했다. 낡은 갈색 봉투 안에는 해외 법인으로 자산을 넘기기 위해 작성된 이중 계약서와 회장단 비공개 회의 녹취, 한명숙이 직접 수정한 자금 집행 문서가 들어있었다. 녹취에는 명숙이 최진석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물류 계열사
매각을 승인하겠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태주는 밤을 새운 얼굴로 서린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걸 공개하면 어머니가 더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최 부회장과 사회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린은 마지막 문서를 넘기다 그를 바라봤다. 당신 책임도 적혀 있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통제 책임자로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일부 문서를 개인 금고에 보관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내면 당신도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줘요?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그룹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전부 내놔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서린은 자료를 덮었지만 바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확인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했다. 태준의 죄책감을 이용해 경영권을 지키는 순간 자신 역시 사람의 약점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한명숙과 다르지 않게 될 수 있었다. 원본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되 불신임 표결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태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우호 지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표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거죠. 서린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의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자백을 앞세웠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요. 자료의 진위와 책임은 독립감사위원회가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절차를 지킬 필요는 없어. 있어요. 당신 어머니는 회사를 가족의 재산이라고 믿었고 당신은 혼자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믿었어요. 저까지 이 회사를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만들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린은 봉투를 법무팀에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당신이 책임지는 건 존중해요. 하지만 그 책임을 제게 바치는 희생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스스로 잘못한 일에 대해 스스로 감당하세요. 같은 시각 직무에서 물러난 차도현은 미래크라운 본사 지하기록 보관실에 앉아 3년 전 삭제한 회의록의 백업본을 복구하고 있었다. 원본 서버에는 삭제 흔적만 남았지만 외부 보안 업체가 보관한 월별 백업에는 당시 투자위원회의 전체 논의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회의록에는 도현이 대한그룹 투자를 반대한 내용뿐 아니라 서린이 결혼과 투자를 분리하기 위해 의결권을 독립위원회에 위임하고 자신은 관련 심사에서 빠지겠다고 제안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히려 전체 문서가 공개되면 서린이 결혼을 이용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은 약해질 수 있었다. 도현은 자신이 그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는 복구본과 서버 접근 기록, 자신의 경위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뒤 미래크라운 지분 일부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을 꺼냈다. 그 의결권은 불신임 표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과거의 도현이라면 서린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내가 가진 위임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하라고 묻지 않을게.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 도현은 이어 말했다. 중립관리기관에 넘기겠다. 내 편을 드는 것조차 지금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결정 같아. 서린은 뜻밖의 대답에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네가 원한 건 복종이 아니라 정직이었으니까. 표결 당일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주주와 임직원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한명숙은 흰색 정장을 입고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다. 전날까지 법인 차량과 비서들을 거느리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자세만큼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최진석 부회장과 우호 사회이사들은 서린의 혼인 사기와 투자 기록 삭제를 문제 삼아 의장 해임안을 공식 상정했다. 서린은
단상에 올라 준비한 발표문을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오늘 저는 제 결혼이 행복했는지,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주총회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진행된 투자 검토 일정, 독립투자위원회의 심사 기록, 자신이 관련 의결에서 배제된 자료를 차례로 공개했다. 이어 삭제되었던 회의록의 복구 과정과 차도연의 책임도 숨김없이 설명했다. 미래크라운의 기록 관리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웃었다. 내 측근 하나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 결혼을 이용한 사실이 없어지니 서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도 긴급자금 100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대형 화면에 문제의 수표와 자금 이동 기록이 나타났다. 미래크라운에서 대한그룹으로 들어온 긴급 운영 자금이 회장 보증 계정을 거쳐 명숙의 개인 지시로 이동한 과정이 시간순으로 표시되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지만 최진석이 대신 일어섰다. 그 돈은 서정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상 비용이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서리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물류 계열사 매각 계약서를 화면에 띄웠다. 시장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매수법인의 실소유주와 최진석 측근의 연결관계, 거래 뒤 명숙의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한 비공개 합의가 드러났다. 강당이 크게 술렁였다. 최진석은 자료가 조작됐다고 소리쳤지만 감사위원장은 모든 원본이 외부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별도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그때 강태준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태준아, 내려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부 통제 책임자로서 저는 2달 전부터 자산 유출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아.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했다. 회사를 가족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의 편에는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명숙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 여자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명숙은 분노와 수치로 떨며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정의로운 척해.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밥상 끝에 앉았고 내 시아버지가 쓰러지자 이사들은 내 아들까지 내쫓으려 했어. 내가 지분을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작 길바닥에 버려졌어.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자가 아닌 겁먹은 여자의 흔들림이 드러났다. 나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태준에게도 내가 겪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서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명숙의 두려움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는 되지 못했다. 회장님은 가난해서 모욕당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판단하셨어요. 명숙의 입술이 떨렸다. 서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두려웠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아들의 결혼을 거래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담보로 삼은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은 서린의 모욕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표결 직전 서린은 마지막 안건을 직접 제안했다. 기존 해임안과 별개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영구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와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이사회를 구성하며 핵심 사업부의 매각을 1년간 중단하자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미래크라운이 단기 채무 일부를 장기 자금으로 전환하되 경영 성과와 고용 유지 조건을 공개적으로 감시받겠다고 밝혔다. 최진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자기 돈으로 회사를 살려 영웅이 되겠다는 겁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미래크라운이 모든 위험을 떠안지는 않을 겁니다. 불필요한 부동산과 회장, 일가 전용 자산은 매각하고 임원 보수와 배당부터 줄이겠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일자리보다 먼저 지켜야 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녀는 한남동 저택과 전용 별장 미술품 일부를 법인 자산으로 환수해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명숙의 개인 재산까지 무조건 몰수하거나 가족 전체를 거리로 내몰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책임과 개인적인 원한을 분리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결정에 명숙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서린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서린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회장님이 제게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남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투표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미래크라운의 직접 지분은 서린을 지지했지만 차도현이 중립기관에 맡긴 의결권과 일부 기관 투자자의 표는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가 발표되자 강당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서린 헤이만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어 회장 일가의 경영권 제한과 독립이사회 설치 안건은 더 큰 차이로 통과되었다. 한명숙과 최진석 측 인사들은 즉시 직무에서 해제되었고 관련 자료는 외부 조사기관으로 넘어갔다. 태준도 자신의 책임에 따라 경영 복귀가 제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기자들이 서린에게 몰려들어 승리 소감을 물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직원들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오늘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가 한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원칙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한명숙을 용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와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멈췄지만 잘못에 대한 절차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명숙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과 차도현 그리고 자신의 잘못까지 포함한 선언이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서린은 빈 강당 맨 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차도현이 수행원도 없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손에는 어떤 꽃이나 선물도 없었다.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가 옆자리가 아닌 한 칸 떨어진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서린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가 원하는 거리를 아네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가진 미래크라운 의결권 위임은 모두 독립위원회로 넘겼어. 복구된 기록도 전부 제출했고 어떤 처분이든 받겠다. 회사에서 완전히 떠날 생각이에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서린이 놀란 듯 그를 보자 도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조금 배우는 것 같네.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책임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지.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3년 동안 네가 이혼하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그 기다림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결혼이 무너지기를 바랐다는 사실은 외면했어. 미안해. 서린은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그의 사과가 자신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저도 당신을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검은 카드를 봉인해 두고도 언젠가 당신이 모든 걸 준비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침묵이 놓였다. 강당 밖 복도에서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도현이 지나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린이 나오자 태준은 자신의 사직서와 주식 의결권 포기서를 건넸다. 대한그룹을 떠나겠습니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겁니다. 서린은
서류를 받지 않고 물었다. 이걸 저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허락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숨긴 진실이 사랑이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을게요. 나는 회사를 잃는 게 두려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혼자 견디게 했습니다. 서린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다. 태주는 미소도 짓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윤서린이라고 믿었을 때조차 당신을 동등하게 믿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서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의 사직서를 받아들었다. 책임을 다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서린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 사랑이 남아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존중이었다. 늦은 밤, 서린은 회장실로 돌아와 검은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0억 원짜리 수표, 미래크라운의 왕관, 문양태준의 금고 열쇠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회의록이 한 줄로 놓여 있었다. 모든 물건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선택을 빼앗는 도구가 되었다. 서린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죽기 전 어머니가 남긴 목소리였다. 서린아, 사람을 시험하지 마. 시험을 시작하면 너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진심보다 네가 정해둔 정답만 찾게 될 거야. 과거의 서린은 그 말을 나약한 사람의 충고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3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증거만 모았다. 태준의 망설임, 명숙의 모욕, 도현의 기다림을 모두 평가했지만 자신의 진실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서린은 검은 카드를 집어들고 차도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나고 싶어요. 우로는 보우, 네포투. 이번에는 당신이 준비한 장소가 아니라 제가 정한 곳에서.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줘. 그뿐이었다. 서린은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경영권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돈도 계약도 비밀도 없이 누군가 앞에 서는 일.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지 묻되 더 이상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일이었다. 대한그룹의 임시 경영체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자 회사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명숙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비서실은 해체되었고 주요 의사결정은 외부 이사와 직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치게 되었다. 미래크라운은 단기 채무를 장기 자금으로 전환했지만 그 대가로 경영권을 독점하지 않았다. 윤설이는 자신의 의결권 일부를 독립재단에 위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매각에는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을 바꿨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쇄 대상에 올랐던 두 공장은 설비 현대화와 생산 품목 전환을 통해 다시 가동률을 높였다. 당장 큰 이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해고 예정이던 직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지켰다. 서린은 매주 현장 보고서를 직접 읽었다. 과거 같았으면 숫자와 효율만 확인했겠지만 이제는 보고서 첫 장에 고용인원과 협력사 결제 현황부터 표시하게 했다.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아름다운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때로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투자위원회의 반대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서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한명숙은 더 이상 한남동 저택에 살지 않았다. 저택과 별장 전용 차량은 모두 대한그룹의 법인 자산으로 환수되었다. 개인 재산 가운데 불법 자금과 연관된 부분은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서린은 명숙의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명숙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로 옮겼다. 과거 그녀의 생일마다 줄을 서서 선물을 보내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고
함께 자선 행사를 열던 재벌가 부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숙은 자신이 평생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무거운 상자를 든 청소 노동자를 보았다. 과거라면 경비원을 불러 길을 비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한참 망설이다. 상자의 한쪽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고맙다고 말했다. 그 평범한 감사 인사 앞에서 명숙은 이유도 모른 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용서도 구원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가 처음으로 지위와 이름 없이 다른 사람과 같은 높이에서 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대한그룹을 떠난 뒤 모든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 통제 실패와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일정 기간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보유하던 대한그룹 주식 대부분도 피해 보전과 채무 정리에 사용되었다. 그는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물류기술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전직 재벌 후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편해했지만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창고를 돌고 배송 오류를 확인하고 야근한 직원들과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누군가의 보고를 받는 대신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생활은 낯설고 고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전보다 조용했다. 어느 저녁 그는 서린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다시 만나달라는 말도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다만 자신이 그녀의 침묵을 온순함으로 착각했고 사랑한다면서도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적었다. 마지막 문장은 더 짧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서린은 편지를 여러 번 읽은 뒤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다. 며칠 뒤 서린은 태준에게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자주 걷던 산책로에서 마주했다. 태준은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서린 역시 수행비서 없이 혼자 나왔다. 둘은 한동안 나란히 걸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강물 위로 지나가는 유람선 불빛이 흔들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두 사람 곁을 스쳐갔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가 안정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공장도 지켰다고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일러요. 당신이라면 끝까지 해낼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린은 누군가의 기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태준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침묵도 제가 숨긴 진실도 이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선택을 믿지 못했어요. 그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서린은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다. 자신이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태준과 그의 가족을 시험했고 아무도 모르는 기준으로 그들의 행동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신이 제 정체를 알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했어야 했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작 당신에게 진짜 저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둘 다 상대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숨겼네요. 그래도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서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 역시 후회하지 않았다. 태준과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거짓만으로 이루어진 시간은 아니었다. 함께 먹었던 늦은 저녁과 병든 날 건네받은 물 한 잔, 아무 말 없이 잡아주었던 손에는 분명 진심이 있었다.
다만 진심만으로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없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다. 태준이 돌아서기 전 말했다.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말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당신도요, 누구를 지킨다는 이유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요.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이번 이별에는 분노도 복수도 없었다. 그래서 더 아팠지만 동시에 비로소 끝난 것 같았다. 차도현은 미래크라운의 내부 징계 절차를 마친 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의적인 사익 추구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회의 기록을 삭제한 책임으로 1년 동안 주요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어떤 예외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오래 준비해온 해외 금융사업도 중단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금융교육재단에서 자문 업무를 시작했다. 서리는 그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현이 없는 회의실과 비어있는 맞은편 의자를 볼 때마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를 찾았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면 다시 그 사람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일이 될까 두려웠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오후 서리는 어머니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그녀가 오래 놓쳤던 한 문장이 더 있었다. 사랑은 상대가 틀리지 않는다는 증명이 아니라 틀릴 수 있는 사람에게도 진실을 보여줄 용기라는 말이었다. 서리는 파일을 끝까지 들은 뒤 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성수동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나요. 대답은 한 줄이었다. 알겠어.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갈게. 토요일 오후 도현은 정말 혼자 나타났다. 검은 차량도 수행비서도 예약된 별실도 없었다. 그는 평범한 셔츠와 코트를 입고 카페 문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 서린이 다가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먼저 의자를 빼거나 주문을 정하지 않았다. 뭘 마실래? 그 질문에 서린은 잠시 웃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묻는 일이 이렇게 낯설고 다정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창가의 작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현은 징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담담히 이야기했고 서린은 대한그룹의 변화와 자신이 저지른 판단 실수들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대화가 끊길 때마다 도현은 서둘러 빈틈을 메우지 않았다. 서린이 스스로 다음 말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뒤 서린은 가방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왕관 문양이 오후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이거 돌려줄게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카드 때문에 불편했다면 폐기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 당신이 내게 준 약속이었지만 저는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보증처럼 생각했어요. 서리는 카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제는 그런 보증 없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도현은 카드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될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려고 왔어요. 그녀는 숨을 고른 뒤 처음으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아직 사람을 완전히 믿는 법을 몰라요. 화가 나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상처받기 전에 도망칠 준비부터 해요. 당신이 또 제 선택을 대신하려 한다면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도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 서리는 그의 표현에 눈썹을 올렸다. 조건이 아니에요. 도현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네. 아직도 계약처럼 말하는 습관이 남았나 봐. 서린도 따라 웃었다. 도현은 손을 내밀지 않고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 서린은 테이블 아래에 둔 종이봉투에서 교통카드 2장을 꺼냈다. 오늘은 차 없이 서울을 걸어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서 먹을지도 그때 정하고요. 다음 약속은 오늘이 끝난 뒤에 생각해요. 도현은 검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교통카드 한 장을 받아들었다. 좋아. 대신 길을 잃어도 기사 부르지 않기. 당신이 먼저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직접 확인해봐. 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번에는 시험 아니에요. 그냥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도현은 혼잡한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2번이나 잘못 찍었고 서리는 그런 그를 보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성수동 골목을 지나 한강으로 향했고 예약하지 않은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도 서린을 미래크라운 의장이라 부르지 않았고 도현에게 은행 후계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 평범함 속에서 서린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도현은 그녀가 무엇을 먹을지 정할 때까지 기다렸고 서린은 그가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누가 연락했는지 묻지 않았다. 신뢰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작은 질문을 참는 일과 작은 선택을 맡기는 일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도현이 물었다. 다음 주에도 만날래? 서린은 일부러 오래 고민하는 척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장소는 번갈아 정해요. 공평하네. 그리고 선물은 당분간 금지예요. 커피는 허용할게요. 도현은 웃으며 그녀의 옆을 걸었다. 손이 몇 번 스쳤지만 그는 먼저 잡지 않았다. 결국 서린이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손에 가볍게 걸었다. 도현은 놀랐지만 힘주어 움켜쥐지 않았다. 그녀가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을 만큼만 잡았다. 1년 뒤 대한그룹은 창립 기념식 대신 새로운 지배 구조와 고용 협약을 발표하는 공개 행사를 열었다. 윤설이는 처음으로 미래크라운 의장이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고 수백 명의 직원 앞에 섰다. 과거의 그녀라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연설문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설이는 원고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인수한 날 제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분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객석에는 공장 직원들과 독립이사들, 협력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뒤쪽에는 징계를 마치고 금융교육 사업을 새로 시작한 차도현도 조용히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린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반지도 검은 카드도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이 처음 함께 탔던 버스에 낡은 승차권을 투명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도현이 물었다. 서린은 미소 지었다. 어디에 갈 건데요? 아직 안 정했어. 같이 정하려고. 서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사이를 나란히 걸어나갔다. 이번엔 누구도 앞에서 길을 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뒤에서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속도로 걸었다. 사랑은 더 이상 서린이 만든 시험도 도현이 준비한 구원도 아니었다. 서로의 진실을 감당하면서도 선택할 자유를 남겨두는 일이었다. 그리고 윤설이는 마침내 돈과 이름을 감추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었다.